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4대 요소, 잘하게 만드는 이에요. 잘하게 만드는, 어, 잘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잘하는 요소는 이따가 할게요. 우리가 학생이 수학을 잘하게, 수학 공부겠죠. 수학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면 첫째, 자율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이 자신감이 있게 해야 되고 수학 공부를 하면서 성취감 느끼게 하고 이 일이 가치 있다고, 수학 공부하는 게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하는 이 네 가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학뿐만 아니고요. 모든 업무에 일이나 공부나 이런 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게임 회사는 이거를 너무너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게임 회사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만들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자율성, 예를 들면 게임을 예를 들게요. 게임을 하는데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일일이 가르쳐 준다고 쳐요. 아, 그럴 때는 이렇게 아니고 저렇게 해야 돼. 이럴 때는 요 단추를 누르고 저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일일이 지시하고 감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게임이 재밌을까요?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에게 문제, 예를 들면 문제풀이를 한다고 할 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일일이 다 가르쳐 주고 한다면 재미가 적어요. 물론 우리 인류의 선대에서 만든 지식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가르친다고 하는, 그리고 배운다고 하는 행위는 필수적이긴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로만 하면 너무너무 공부가 재미없어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한다거나 이럴 때 탐구할 기회를 주면 좋고요. 저희 사고력 같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개념이나 원리조차도 탐구하게, 스스로 탐구하게 해요. 10분이면 주입이 될 거를 1시간 걸려서 하는데 해보면 이게 재미도 있지만 개념과 원리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제 해결할 때도 능력이 더 길러져요. 자, 자율성이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느낌. 게임을 예를 들면은 너무 높은 레벨의 과학을 주면은 잘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시작도 잘 못해요. 하면서도 어려워서 쩔쩔매요.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할 수 있도록 좀 잘게 잘 쪼개야 돼요. 문턱을 낮춰야 돼요. 성취감,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느낌. 중요한 건 느낌이에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러냐 안 그러냐 이건 안 중요해요. 그래서 뭘 했더니 성공하고 뭘 했더니 성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성취감하고 자신감 이 두 개가 결합되면은 사람이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숙달이 되고요. 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몰입이 됩니다. 이 몰입이야말로 재미의 원천이거든요. 게임 회사들은 게임에 몰입시키려고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연구합니다. 레벨을 잘 나눠서 사람이 도전해서 될 듯 말 듯하게 감질나게 만들어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기도 안 하고 너무 시시해서 성취감이 없도록도 안 해요. 감질나게 해요. 성공하면은 펑 터진다거나 점수가 올라온다거나 소리가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줘요. 피드백이죠. 이걸 통해서 몰입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요게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네 개가 열심히 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열심히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노예는 막 때리면 열심히 하죠. 총을 들고 막 겨누면서 하라 그러면 열심히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는 열심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 때리거나 총으로 겨누어서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만들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내 내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러나오는 그런 전심전력을 다하는 열심, 진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은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열심히 안 돼요. 이 네 개가 열심히 하는 거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내적 동기라 그래요. 내적 동기. 내적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내적 동기가 갖춰지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도 훈련하면 가능해요. 훈련하면 내적 동기를 자기가 자기한테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했다 실패한 게 많으실 거예요. 저만 해도 운동이라든지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거 자기 개발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거는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할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적 동기를 오래 유지하지 못했어요. 학생들이 이거를 유지하게 만드는데 이 네 개의 4대 요소가 꼭 필요하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 가치 있는 이제 대부분은 요거랑 요거예요. 그거랑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전쟁 중인데 무기를 만들고 있는 과학자예요. 이거를 만들면 우리 조국을 지킬 수 있다.
참 보람이 있고 의미 있죠. 막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에겐 그런 나보다 큰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한다. 이것까지는 좀 어려운데 어린이에게 보람은 주로 대부분이 부모를 기쁘게 해요. 부모를 기쁘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얘들의 보람이에요. 내가 이겼더니 엄마가 좋아하시네. 조금 더 나가면은 좀 큰 애들 같으면은 예를 들면 이걸 통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지. 요즘도 그런 게 있나? 요즘 애들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애들이 많이 느끼는 가치는 이걸 했더니 내가 성장을 했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걸 통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건 주로 비전이죠, 비전. 예. 비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런 형태가 성장. 했더니 내가 못하던 걸 할 수 있게 됐어. 이것도 가치 있는 거야. 내가 성장했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됐구나. 내가 더 유능해졌구나. 전에는 한자를 읽을 줄 몰랐는데 이제 한자를 읽을 줄 알아. 전에는 내가 곱하기 나누기를 못했는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어. 어릴 때는 이게 되게 강해요. 시계 못 읽을 때 내가 시계 읽을 줄 알면 되게 기분 좋아하잖아요. 글자 못 쓰던 내가 글자 쓸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성장이에요. 이런 식의 네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 아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돼요.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게 만드는 데는 열심히 하느냐, 진심으로 열심히 하느냐,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를 보셔야 돼요. 그 네 가지입니다. 요 네 가지. 그런데 요거 잘하게 만드는 네 가지 요소 말고요. 수학을 잘하게 되는 네 가지 요소. 이게 사실은 수학만이 아니고 다 똑같아요. 이게 수학이라도 되고 영어라도 됩니다.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을 할게요. 앞에서 나왔던 그 네 가지 자율성, 성취감, 의미, 가치 이런 거를 만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쪼개기가 되게 중요해요. 너무 큰 목표, 예를 들면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나는 커서 예를 들면은 뉴턴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커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커서 장기조 박사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자, 이게 너무 큰 목표예요. 너무 오래 뒤에요. 그 목표를 작은 목표로 쪼개야 돼요. 그리고 그 작은 목표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큰 목표는 사람이 가까이 가는지 아닌지, 내가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해보고 그냥 그만두게 돼요. 우리가 작심삼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목표를 잘게 쪼개서 설계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뭐라도 하면서 성취감을 느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큰 목표는 성취감 느낄 때까지 10년, 20년 뒤잖아요. 1년 뒤만 해도 우리 의지력으로 1년을 유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목표를 쪼개서 우리가 그때그때 성취감 느낄 수 있게 설계를 해야 돼요. 이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설계를 잘못하면 10년 동안 뭘 했어요. 예를 들어 기타를 쳤어요. 1만 시간의 법칙에 의하면 10년 정도면 1만 시간 했을 건데 세계적 전문가 안 되잖아요. 그냥 취미 생활을 끝내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골프를 10년을 쳤는데 그 점수가 그 점수예요. 더 이상 성장 잘 안 하는 한계에 도달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설계를 잘해요. 잘 쪼개가지고 그 중에서 내가 성장하려면 어떤 거를 약점인지 내 노력을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를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수영이라고 칠게요. 수영이라고 치면 몸에 힘 빼기, 유선형 만들기, 다리 차기, 팔로 스트로크 하기, 숨쉬기 여러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한꺼번에 다 하다 보면 잘 못할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씩 해야 돼요. 현재 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몸을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일자로 만드는 게 1단계다. 그럼 힘 빼는 연습, 일자로 코어 근육으로 일자 만드는 연습 이런 거 하겠죠. 그 다음에는 발차기 연습, 발차기도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될 거예요. 잘못하면은 첨벙거리기만 하거나 발이 물 밑으로 가라앉거나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팔 돌리기 연습할 거고, 그 다음 숨쉬기 연습할 거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단계마다 목표하는 거를 잘게 쪼개요. 그리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연습해야 돼요. 의도적 연습이라는 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어떻구나 하고 잘 보는 거예요. 수학 공부라면 예를 들면은 다항식의 계산을 연습한다고 쳐요. 하니까 내가 괄호가 있을 때 마이너스 처리가 자꾸 헷갈리는구나. 분수를 두 개로 쪼갤 때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이걸 의도적으로 자꾸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 때가 됐는데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계속 속도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작정을 하고 속도 문제는 다 뽑았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유형을 분류했어요. 아, 얘는 갈 때, 올 때, 뭐, 이렇게 속도를 주고 시간을 줘놓고, 뭐, 하나 빈 거를 찾는 문제, 거리를 구하는 문제라든지. 유형을 제 나름대로 나눴어요. 그렇게 하니까 유형이 한 20개 정도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속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서 속도 문제가 완전 마인드맵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속도 문제를 완전 정복했어요. 이런 게 잘게 쪼개서 의도적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요 설계를 잘 해야 돼요. 물론 어린이들이 이 설계는 잘 못합니다. 어른들이 좀 만들어줘야 돼요. 이 설계를 잘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프로그램. 사전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배우는 사람의 발달 단계를 예상해서 적절하게 훈련 포인트를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이렇게 하고 저 포인트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한다. 미리 연구를 해서 짜놨어요. 그걸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따라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잘게 쪼갠 다음에 타겟팅을 잘 잡아야 해서 의도적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적 보상이 생겨요. 점점 성장을 하거든요. 하면은 잘 돼요. 예를 들면 테니스를 치는데 포인트 스트로크를 하는데 전에는 공이 막 엉뚱한 데 막 날아가다가 점점 목표한 대로 점점 성공하는 확률이 높아져요. 백핸드 스트로크 하는데 비슷해요. 이렇게 포핸드, 백핸드, 서브 하나하나 연습할 때마다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그럼 그 자체에서 보상을 느낍니다. 성취감이라는 보상이 있어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증폭시켜 주는 게 피드백이에요. 가르쳐 주는 사람 또는 부모, 교사나 부모가 어떤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 보상이 인정일 수도 있고 칭찬일 수도 있고 물질적 보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런데 피드백을 줄 때 나중에 큰 보상을 주시는 거. 예를 들면은 중간고사에서 평균 95점이 넘으면 내가 휴대폰 사줄게. 큰 보상이죠. 애들한테는. 근데 얘가 지금 오늘 하루 예를 들면 전에보다 수능 공부 시간이 50%가 늘었어요. 자기 딴에는 놀고 싶은 거 참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도 없고 인정도 안 해줘. 얘가 중간중간에 단원 평가를 했는데 100점을 맞았어. 자기가 막 연구해가지고 요거 실수 잡으려고 노력하고 해서 100점을 맞았는데 그냥 동그라미 하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 나는 그렇게 해서 중간고사 평균 95점 넘으면 큰 보상을 해줄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우리가 잘게 주겠잖아요.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바로바로 큰 보상 아니라도 돼요. 그냥 안아주기만 해도, 하이파이브만 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관심 가지고, 오, 성공했네. 요것만 해줘도 돼요. 이런 즉시 작은 보상을 피드백해 주는 게 성취감을 굉장히 증폭시켜줘요. 그래서 교사나 부모는 아이가 느끼는 내적 보상, 성취감을 증폭시켜주는 사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지금 이거 못하다가 성공하게 됐네.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나 어릴 때 해보니까 나 이거 한 3일 걸렸는데 대단해. 야 이거 해보니까 나 진짜 낑낑거리고 있는데 네가 너를 자제하고 이걸 해냈구나. 이렇게 노력과 과정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게 바로 신바람 나게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 성취감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게 만듭니다. 꼭 사실은 수학만은 아니에요. 모든 교과목에 다 통하고요. 심지어는 어른이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을 해도 좋아요. 만약 영어 공부해서 영어 회화를 몇 레벨까지 올리고 싶으신 분이다 하면 목표를 잘게 쪼개십시오. 자, 그러면 요거를 하는 좋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요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거를 설계하는 게. 요거를 설계하는 게 어려운데요. 요거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예체능에 체런이라고 있죠. 체런이. 태권도에는 띠가 있죠. 띠. 또 영어 같은 데는 인증시험 점수가 있죠. 인증시험. 한자도 급수가 있죠. 급수. 이런 애들이 목표를 잘 해주겠어요. 자, 한자를 잘하자. 한자를 예를 들면은 대학교 수준 이상으로 공부하자. 그래서 한자 공부를 막 해요. 그 대학 수준 이상으로 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잘하고 있지 어떤지 아무런 피드백도 없이 막 해야 돼요. 그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 참 적습니다. 어린이면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한자 8급, 7급, 6급, 5급 착착착착 해서 1급까지 급수 나눠놓고 중간중간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서 떨어질 때도 있고 붙을 때도 있을 건데 합격할 때마다 뭐 증서도 주고 부모가 하이파이브도 하고 뭐 맛있는 거 다 먹고 이런다고 쳐요. 그러면 아이가 요거는 할만하거든. 8급 달성하는 거. 8급 시험까지 2달 공부한다고 쳐요. 뭐 그거는 이제 막 해서 한번 하고 한번 피드백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6, 7급도 노력을 하고 5급도 노력하고 그걸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예를 들면 쓰기 연습을 한 페이지씩 했어요. 5글자를 10번씩 썼어. 그 15글자 몇 번씩 쓸 때마다 부모가 하이파이브 해주고 자기가 성공한 걸 이렇게 붙여놓고 이런다고 쳐봐요. 매일매일 성취감 느낀다고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노력의 가치를 알고 노력을 하면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라는 이 감정이 결부돼요. 내가 노력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노력하면 좀 있으면 맛있는 성취감이 있어. 그러면은 종만 쳐도 침을 흘리잖아요. 파브로프의 개가. 그처럼 노력만 하면은 사기탄 성취감을 느낀다는 게 결부돼요. 우리 뇌에서.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그 시스템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즐거움, 도파민을 분비시켜주는 이 시스템이 요겁니다. 체근이, 띠, 인증시험, 뭐 급수 이런 거예요. 영어 예를 들면 주니어 토플을 친다. 점수가 있잖아요.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 시험 칠 때마다. 그게 참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뭘 잘하게 만드시려면 잘게 쪽에서 약점을 타겟팅해서 반복을 하세요. 거기 내적 보상이 성취감이에요. 그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데 그거를 증폭시켜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여러분이 해주시는 피드백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로 즐거운 감정, 성취감이 듭니다. 이렇게 내적 보상, 내적 동기를 키우게 만드는 방법이 이겁니다. 수학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더 할게요. 워낙 중요해서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쪼개면 되느냐? 몰입을 유도할 수 있게 쪼개십시오. 어느 정도냐면 약간 도전이 되게. 너무 시시하면 재미가 없어요. 100점은 나오는데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지금 1-1부터 9-9까지 막 하라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될 듯 말 듯 할 정도.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되고 시시한 거는 재미가 없고 그렇게 목표를 잘 설계해야 돼요. 인증시험 하면 좋죠. 예, 그렇게 하면은 한 단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조금씩 하면 점진적으로 몰입이 됩니다. 저희 GTG 사고력 수학이 이 점진적 몰입 기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예를 들면은 공간 지각력을 길러주고 싶을 때 저희가 1번부터 100번까지 있는 퍼즐을 풀려요. 어느 정도냐면 그 퍼즐만 2시간씩 한 3주, 4주를 해요. 어떤 분은 돈 아깝다 할 수 있는데 배우는 거 없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1번, 2번, 3번은 쉽거든요. 쉬운 것부터, 재밌는 것부터,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해요.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는데 저 뒤에 90번 넘어가면 저 1학년, 2학년들이 하는 퍼즐인데 부모가 어려워할 정도까지 가요. 그걸 하고 나면 5학년 영재교육은 기출문제들이 속속 풀 수 있어요. 공간측량이 막 개발돼서. 그렇게 몰입해서 막 재밌어서 하면은 그냥 어려운 문제 풀려고 하면 절대 안 했을 거고 점점점 몰입이 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 눈덩이처럼 커지다 보니까 5년도 어려워하고 5학년, 6학년 영재교육은 기출문제도 1학년, 2학년 애들이 막 달려들어서 1시간씩 달려들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게 이 점진적 몰입을 유도하는 기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프로그램을 잘 짜는 건 부모님이 어려우세요. 그런데 시중에 요거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은 각종 퍼즐 종류들이 이렇게 난이도별로 잘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 퍼즐이나 교구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문제집도 난이도별로 잘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거 이용하셔도 좋고요. 수학 아닌 다른 과목에서는 아까 인증시험, 급수, 띠 뭐 이런 것들 이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체능에서 길러진 성취감, 내적 동기, 자기조절 능력이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예체능 꼭 하십시오. 시간 낭비 아니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큰 효과가 있어요. 공부는 그렇게 촘촘하게 잘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체능은 단계가 잘 나눠져 있는 게 많거든요. 체간이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제가 피아노 안 해봐서 모르지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거 이용하시면 아이들이 점점점 몰입해서 자기 컨트롤 능력, 성취감, 내적 보상 이런 걸 느끼기 좋아요. 수학이나 이런 것도 잘 하시면 좋고요. 저희 GTG 사고력 수학 프로그램이 이런 점진적 몰입을 아주 연구해서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이 목공 인테리어 할 때 목공 따로, 전기 따로, 타일 따로, 도배 따로, 뭐 철거 따로 다 불러서 하실 수도 있죠. 더 싸죠. 그런데 인테리어 업자가 있잖아요. 그 업자가 설계를 잘해서 전문가들을 결합해서 짜라락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런
인티그레이터, 시스템 인티그레이터의 역할을 저희 GTC 같은 종합 프로그램이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승수 효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승수 효과가 뭐냐 하면요. 캐나다는 하키가 굉장히 인기 있어요. 특히 남자애들은 하키를 많이 하고 하키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대학교 프로에서 하키 선수들을 잘 보니까 1월, 2월, 3월생이 많은 거예요. 희한하게. 왜 1, 2, 3월생이 많을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선수 뽑을 때 1월 달에 뽑거든요. 그러니까 1, 2, 3월생이 좀 더 덩치도 크고 아무래도 몇 달이라도 더 빠르니까 조금 유리한 거예요. 6세 클럽, 5세 클럽 이럴 때. 그 5세, 6세 때 여러분 아시지만 한 7, 8개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나라도 1월생하고 12월생 차이가 커요. 12월에 학교 들어가면 좀 걱정하시잖아요. 그거를 1월 달에 들어간 애가 뭐라도 조금 낫단 말이에요. 뭐 걔가 하키를 하든 축구를 하든 공부를 하든 하면은 조금 잘해. 그래서 조금 잘하는데 뭐 상반이 돼. 그러니까 보상 확 받잖아. 나 잘하네. 그래서 더 노력해요. 더 노력하니까 또 더 잘해. 그러니까 더 재밌어서 좀 더 해요. 그러다 보면 축구 같으면 선수가 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작은 차이밖에 안 났는데 잘하니까 재밌고 재밌으니까 더하고 더하니까 재밌고 잘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인해서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거를 승수 효과라고 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크게 벌어져요. 어른 돼서는. 그거를 일월생 현상이라고도 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잘한다는, 객관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한다는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 학생이. 그러면 하키가 아니고 축구가 아니고 공부에서도 아이가 나 잘하네? 이 느낌 받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꼭 남과 비교해서 잘한다는 느낌 안 가져도 되거든요. 부모가 와 박수만 쳐도 나 잘하네? 나 소질 있나 봐.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성취를 해서 얘는 그냥 했어요. 별거 아닌 줄 알고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기뻐해준다.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행위를 더 하게 됩니다. 더 하면은 더 잘하게 돼요. 그러면 더 큰 피드백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신바람이 납니다. 이 신바람 또는 눈덩이 효과를 여러분이 만드는 시발점이 돼요. 이게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이게 초등 저학년 때 중요해요. 초등 저학년 때. 이때부터 벌써 나 수학은 좀 아닌가 봐. 여러분이 어떤 말에서 얘가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좋고 이런 말 하시면 이 승수 효과 때문에 승리라는 게 곱한다는 뜻이에요. 곱빼기로 차이가 벌어져요. 살짝 차이였는데 점점 눈덩이처럼 그 차이가 커져요. 우리 인간이 10배, 100배 안 차이 나요. 저는 이영표 선수가 그래요. 세계적인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하고 아닌 선수하고 큰 차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한 3%, 5% 차이다. 그런데 그 3%, 5% 차이인데 그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이 받는 연봉이 100배도 차이 나거든요. 그 3%, 5%를 만드는 노력. 그게 처음에 이 승수 효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신적 성숙. 이거는 의미에서 많이 있어요. 나보다 우리가 되면은 얘들이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이겨내요. 하기 싫을 때 더 할 수 있어요. 정신적 성숙을 유도해 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유도하면 좋으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치동의 영학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학원에 오는 친구인데 멀리서 오는 친구예요. 가난해요. 근데 영어하려고 왔어요. 오래 다닐 돈이 없어요. 잠깐 필요할 때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 원장님이 보기에 얘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학생이 문과였는데 서울대 아주 높은 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애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무섭게 열심히 하니? 그 원장님이 보기에 나는 절대 쟤처럼 할 수 없어. 감동이 될 정도로 무섭게 공부하더래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니?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집이 가난하니까 일을 하신대요. 죄송해요. 가난해서 일하는 거 아니다. 가난해요. 그래서 일도 하세요. 한 집에 친애근인 자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모셔요. 둘 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기꺼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머니를 존경하게 됐대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고 열심히 한 거예요. 이 경우가 애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하다가 하기 싫을 때 있고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이 부딪힐 때
그럴 때마다 자기가 자기한테 실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걸 이겨내는 거는 재미도 중요해요. 성취감의 눈덩이 효과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정신적 성숙도 큰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유도하는 건 여러 가지 하세요. 독서도 좋고요. 체험도 좋고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에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사실은 결과를 우리가 미래의 결과를 모르잖아요. 성공할지 아닐지. 근데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또 우리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알려주신 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깊은 믿음은 작은 성공, 작은 어려움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겨내면서, 네, 음성을 좀 했습니다. 이겨내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해낼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조금 자라요. 그 다음에 또 좀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을 이용해서 한번 돌파를 해봐요. 시도를 해봐요. 그러다 성공했어요. 그럼 또 자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노력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작은 경험을 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가 자기 주도하에 원 프로젝트를 하게 해요. 여행 가는데 네가 계획을 다 짜봐. 집안 청소를 집안일을 맡기세요. 청소는 네 담당이야. 그거 쉽지 않아요, 어릴 때. 그리고 그 아이가 하기 싫은 걸 이겨내고 청소를 했을 때, 청소가 점점 깔끔하게 될 때, 여기에 청소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뭐 문 뒤에 같은 거 청소 안 했는데 그런 데를 찾아서 했을 때, 그럴 때마다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이겨내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자신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게 하면 좋습니다. 저희 설명에서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깊이는 안 하는데, 사람이 어떤 마인드셋,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성공한다고 믿으면 성공하고요. 나는 여기까지야, 내 재능은 여기까지야 라고 믿으면 더 이상 노력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 갖춰주시면 좋고, 성장 마인드셋은 유튜브에 성장 마인드셋 치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 같이 보시면 좋고요. 저는 제 인생 책 중에 하나가 캐럴 드웨 교수가 쓴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그 책 한번 꼭 보시길 권합니다. 제 인생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쩌면 했던 말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볼게요. 수학을 잘하는 데 필요한 4대 요소. 정서, 태도, 능력, 지식입니다. 정서, 수학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 다음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래서 호기심 빼먹었네. 이런 것들이 수학을 잘하는데 꼭 필요한 정서입니다. 어릴수록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릴수록. 저희 GTC 사고력 수학이 이거를 갖춰주는데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식 한 자도 알려주는 거 덜 중요합니다. 좋아하면은 많이 하고요. 많이 하면 능력도 개발되고, 많이 하면요, 지식도 쌓여요. 그 다음에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내 공부를 해야 돼요. 남 공부가 아니고. 검사 받는 공부, 호남 나는 공부, 점수 잘 따는 공부가 아니고, 이건 진짜 내가 알아. 라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공부하는 이 태도가 중요해요. 이 태도를 갖춰주셔야 됩니다. 나 95점 목표인데 95점 딸 만큼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찍어도 맞던데요? 애들 중에 그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 이거 7 아니에요? 아니? 하면 팍! 이런 애들 있어요. 걔는 맞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네가 알고 맞아야 돼.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누구 이기려고, 합격하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고 네 실력을 기르려고 하는 거야. 이 문제를 모른다면 네가 어딘가 뭔가 어, 약점이 있다는 거고, 네가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다는 뜻이야. 아니면 네 능력이 덜 개발됐다는 뜻이야. 엑스레이를 찍은 거거든. 그러면 어디가 아픈지 아니까 그거를 낫게 하고 치료하면 되잖아. 틀리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엑스레이를 찍은 거야. 그래서 네가 이걸 개선해서 네 실력을 만들어야 돼. 그 실력을 만드는 게 네가 이 문제를 푸는 목표야.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 말을 하셔야 되고, 틀린 거를 나무라시면 안 돼요. 결과만 가지고 나무라면 결과를 맞으려고만 공부하게 되잖아요. 야, 또 틀렸냐? 내가 몇 번 가르쳐줬는데. 틀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스케이트 탈 때, 수영 배울 때 한 번에 성공하나요? 강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쉽죠? 이러면 쉬워요? 아니잖아요. 알 것 같아도 직접 해봐야 알아요. 그죠? 그래야 늘잖아요. 머릿속에 재구성을 해야 되고, 그걸 몸에 익혀야 되고, 또 그거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거 안 쉽거든요. 그래서 그 실력을 기르게 하려면 결과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틀린 거는 이 실력을 기르는 엑스레이 같은 거야.
그래서 네 실력을 기르는 데 초점 맞춰. 틀린 건 나쁜 거 아니야. 틀린 거를 네 힘으로 고쳐서 맞으면 진짜 그렇게 잘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좋은 습관 잡아주십시오. 특히 엉덩이 공부양을 좀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선물입니다. 영어가 부모가 주는 선물이듯이. 애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영어에 바다에서 막 놀았더니 나중에 수능 1등급은 거저 나와. 이게 어릴 때 자기가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데 영어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비슷한 게 특별히 안 했는데 어느새 나는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하는 습관이 어느 정도 갖춰진 거예요. 어릴 때. 사춘기 전에. 자, 이거는 선물입니다. 아이에 대한 선물. 자, 선물을 주시는 것은 습관을 갖춰주시는 거예요. 이 습관에 대한 것도 어떻게 갖춰주면 좋으냐 제가 설명이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또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능력 개발.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지만 수학을 잘하는데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언어 사고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만 사고할 수 있어요. 언어를 떠나서도 사고는 합니다. 비언어적인 사고가 있어요. 번쩍하는 거. 근데 그거를 하나의 지식 체계로 만드는 건 언어입니다. 우리가 거대한 지식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굉장히 방대한 지식 체계를 구축해야 돼요. 그건 언어 사고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어 사고력 길러주셔야 돼요. 제가 이거 전문가 아니니까 어떻게 흘러준다는 모르겠지만 길러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수학학은 원장이지만 언어 사고력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기르는데 제가 생각에는 가장 좋은 거는 글을 쓰는 것과 디베이트 같아요. 자기가 배운 거를 하나의 글로 마인드맵이나 목차나 좀 풀 센텐스의 글이나 글로 써보는 거 좋고요. 이걸 가지고 디베이트하면 너무 좋고요. 누굴 가르쳐주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만히 듣고 암기하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학습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해보면서 학습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재미도 있고 깊이 자기 있게 돼요. 그래서 디베이트 좋고 글 쓰는 거 좋고 남을 가르쳐 보는 거 좋고 그래요. 자, 독해력. 우리가 학습하는 게 대부분이 점점점 영상으로 많이 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스마트폰 네이티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들은 굉장히 영상으로 습득하는 비율이 높아요, 지식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얘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는 텍스트로 된 형태의 지식을 습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해력, 읽고 이해하는 능력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어릴수록 이 기초되는 사고력 길러주셔야 됩니다. 수학적 사고력이 뭐며 어떻게 길러주면 좋고는 저희가 답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곧 할게요. 지식. 지식은 수학은 개념과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개념과 원리가 사회하고 좀 달라요. 사회는 개념이 많아요. 개념이 굉장히 많죠. 하나하나가 다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입법부, 상권분리 뭐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개념이잖아요. 수학은 개념은 양이 적어요. 대신 개념이 깊이가 깊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원리, 공식이라고 돼 있죠. 얘가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 하나에서 굉장히 많은 거에 파생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수학 공부법 따로 떼서 한 번 더 전면적으로 할게요. 저희가 한 적이 있어요.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저희 유튜브 이용하시고요. 아니신 분은 한 번 더 제가 설명해 할게요. 그 다음에 뼈대 면적 학습법을 하세요. 수학은. 사실은 이 수학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어떤 지식 체계를 학습할 때는 뼈대를 먼저 세워야 돼요. 이 뼈대에 해당되는 게 사회나 역사나 이런 데서는 목차쯤에 해당돼요. 완전 목차는 아닌데 목차쯤에 해당되는 것을 먼저 세워야 돼요. 수학에서는 목차가 좀 아니에요. 수학에서는 개념, 원리, 기본 문제. 센 수학으로 비교하면 B단계 문제까지예요. 이게 뼈대입니다. 뼈대를 먼저 간단하게 확립하고 난 다음에 살을 붙여야 돼요. 사회, 역사, 과학 이런 거는 목차 그리고 소수의 핵심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살을 붙여야 되거든요. 수학에서는 센 수학 B단계에 해당되는 걸 완전 학습을 해야 돼요. 그게 뼈대입니다. 단단해야 돼요. 흐물흐물하면 안 돼요. 얘를 완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심화 문제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뼈가 될 정도로 완전하게 학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러면 공부는 많이 했는데 막상 시험 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 뼈대를 세우는 것을 모듈을 만든다고 합니다. 모듈. 이 모듈 개념은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 뼈대를 먼저 세운 다음에
뼈대를 세면은 수능으로 치면 2등급 상위 11%까지 정도가 돼요. 간신히 2등급 턱걸이 정도 돼요. 거기서 1등급 위로 올라가려면 요거를 해야 됩니다. 반성. 이거는 이제 1등급이에요. 1등급. 1등급을 하려면 반성을 해야 돼요. 자세한 거는 뒤에 한 번 더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는데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거. 착각하는 거. 쟤는 수학은 머리 타고나야 돼요. 예를 들면 이과 1등급은 타고나야 잘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우리가 타고난 재능이라고 하는 것도 자세히 보시면 타고난 체질은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 근육을 가진 사람이 있고 좀 더 지구력이 강한 근육을 가진 사람이 있고 타고난 체질은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 1등급 상위 1%, 수능 100점 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그 체질이 어마어마한 차이는 아니에요. 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중되면 타고난 체질 중요하죠. 마라토너 체질 타고난 사람이 100m 달리기 해도 한계가 있겠죠.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림픽 금메달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수능에서 상위 1000등 안에 든다. 이 정도는 충분합니다.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고 40만 명 중에 1000등인데 그 정도는 합니다. 우리 인간의 뇌의 가소성이라고 해서 뇌가 성장하는 거 많이 봤고요. 이걸도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재수까지 하고 5등급이었어요. 중간 밑이에요, 수능이. 걔가 저하고 1년 하고 1등급 나와요, 수능이. 심지어 8등급인 애가, 문과 8등급인 애가 재수하면서 이과를 터냈어요. 그리고 이과 수능 1년 만에 1등급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다가 아니에요. 재능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다. 아까 말씀드린 일월생 효과, 승수 효과, 눈덩이 효과의 원인은 될 수 있죠. 재능이 있으면 재밌고, 잘하고, 잘하니까 재밌고, 재밌으니까 더 하고, 더 하니까 또 더 능력이 늘어나서 인정받고, 뭐 그런 선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되는데, 우리가 그것만 있지 않잖아요. 중간에 대우각성에서 열심히 할 수 있고, 스승이 잘 끌어주면 열심히 할 수 있고, 부모가 잘 다독거리면 타고난 재질이 조금 그 분야 약해도 열심히 많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 100점 맞는 정도는 충분히 합니다. 재능이 다가 아닙니다. 자, 암기. 수학은 암기다라는 책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오해, 일부러 어그로를 끄신 거더라고요. 서울대 수교과 나오신 대치동 원장님이시던데, 그냥 사회와 공부 방법이 좀 달라요. 개념이나 원리, 문제 유형을 많이 암기하면 저절로 안 돼요. 한 2등급 같으면 3등급까지는 돼요. 근데 상위 10% 안에 드는 건 잘 안 돼요. 2등급 안쪽은. 그걸 하려면 이 도전과 탐구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여튼 사회와 공부법이 다르다. 예체능과 공부법이 다르다. 훈련법이 다르다. 예체능은 그냥 머리 탐구 안 하고 많이 하면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practice make perfect 뭐 이런 거를 많이 내세우는데 수학은 practice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사회와 공부 방법이 좀 달라야 돼요. 그것만 하시면 된다. 단순한 암기 안 된다. 자, 문제집 많이 풀고 해야 돼요. 5건, 6건, 7건씩 풀어야 돼요. 많이 하면 돼요. 일단 양측이 신봉하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너무 양측하면 깊이 생각을 할 겨력이 없어요. 그냥 자꾸 암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몰입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위권 목표하시면. 최상위권 목표하시면 양치기는 진짜 한계가 있어요. 1등급이 안 돼요, 양치기는. 2등급은 돼요, 양치기 하면. 그런데 그 이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수학을 싫어하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완만한 커브를 이루거든요. 양치기 하면 처음에 쭉쭉 늘어요. 예를 들면 8등급 하나 양치기 하면은 쭉쭉쭉쭉 늘어서 3등급까지 거의 직선으로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할수록 성적이 올라가네. 나중에 잠을 쪼개가면서 문제집을 막 풀어요. 근데 어느 이상 못 올라가고 이렇게 평탄하게 돼요. 노력을 한번 투입해도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심지어는 좀 하락합니다. 노력을 더 할수록 수학이.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방법을 바꿔야 돼요. 양치기는 한계가 있다. 다음 부모님 입장에서 당근과 채찍으로 관리할 수 있다. 얘를 막 잔소리해서 공부 더 하게 하거나 겁을 줘서 너 이렇게 하면 나중에 비참하게 살 수 있어. 아니면 네 꿈을 못 이룰 거야. 아니면 네가 네 꿈을 이루려면 저 대학을 가야 되고 저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만큼 막 해야 돼. 이런 당근과 채찍으로 알고 아니면 요거 다 끝내면 나가 놀 수 있어. 제가 한의원에 침 맞으러 갔는데 한 5학년, 6학년 되는 애가 그 침 맞으러 잠깐 사이에 막 구몬 학습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견하다. 여기 와서까지 공부하다니 하니까 옆에 계시는 어머니께서 요거 끝나면 게임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지금 당장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걔가 독약이에요. 게임 안 걸리면 안 해요. 숙제를 다 했다는 검사를 통과하는 게 목표가 되니까 나중에 답지 보고도 막 하고요. 그렇게 돼요. 알든 모르든 관심이 없어. 남 눈에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기 위한 수단이니까 공부가 재미없죠. 그래서 당근과 채찍 같은 외적 동기부여는 당장은 반짝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스테로이드다. 좀 심하면 마약이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손해를 분명히 일으킨다. 그래서 내적 동기를 넣어주셔야 된다. 제일 큰 내적 동기는 재밌네요. 그 다음에 보람, 가치 이런 거고요. 하니까 내가 이거를 하면 내 미래에 도움이 돼. 내가 성장하는 재미가 있어. 내가 수영 실력이 별로인데 좀 이제 수영을 축축축 하게 됐어. 그런 거예요. 이런 내적 동기로 공부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수학 공부 로드맵 설명을 해요. 초등학교 때 대입에 제 생각엔 70%가 결정됩니다. 좀 심하게는 80% 결정돼요. 제가 뻥이냐고요? 초등학교 수학하고 나니까 초등학교 중요하게 좀 뻥치는 거 아니냐 한번 볼게요. 2018학년도 일반고 서울대 입학실적이에요. 이때는 의대 열풍이 불기 전이에요. 의대 열풍 불기 전이라 서울대가 최상위권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대학도 물론 최상위권인데 데이터가 없어요. 늘 서울대 데이터만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서울대 요청하고 해서 이 데이터는 공개가 될 게 많아요. 서울대와 대학에 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서울대 입학실적을 2018년도 걸 볼게요. 수시는 수능 최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는다.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을 때예요. 지금만 있어요. 지역변선반만. 그것도 느슨해요. 2등급 3개면 돼요. 상위 12% 3과목. 5과목 시험 친구 중에 3과목만 2등급 넘으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 없이 그냥 학생부만 가지고 뽑은 게 수시예요. 자, 강남구입니다. 딴 데는 다 시인데, 시도인데, 강남구 하나에서 110명이 갔습니다. 서울대를.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서울대는 거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없이 갔다고요. 인천을 볼게요. 300만인 곳쯤 돼요. 여기 50만이에요. 여기는 300만이에요. 300만인데, 78명이 갔습니다. 더 적게 갔어요. 인구가 6배, 5배, 6배 많은데, 수시로 더 적게 갔어요. 강남보다. 역시, 금수저 전형이네요. 수시는 그죠? 불공정한 거죠. 정시 볼게요. 수능 100%입니다. 100% 수능이에요. 수능만 해서 갔어요. 공정하죠? 누구라도 현우진 검사 인감 들을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자, 강남에서 74명 갔습니다. 수시보다 좀 적게 갔네요. 역시 좀 공정하게 하니까 줄었을까요?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70%예요. 원래가. 정시가 30%예요. 문호가 적은데도 많이 간 셈이에요. 수시로 2배 이상 나와야 되는데 2배까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시도 훨씬 더 많이 간 거예요. 비율적으로. 인천 몇 명 갔을까요? 1명 갔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수능인데 다 공개된 시험이고 누구나 일타 강사 강의 들을 수 있는데 책을 벗어나서 안 나오는데 다 고등학교 배운 거 할 수 있는데 필러 문제 있을 시절이에요. 필러 있다 그래도 그래도 뭐 인강 다 들을 수 있는데 공정하잖아요. 정시하고 학생 종합전형처럼 뭐 금수저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1명 갔어요. 인천에 다 가난하고 유전자 풀이 낮을까요? 여기도 의사 변호사 뭐 많다고요. 돈만상 많아요. 유전자 풀 문제가 아니에요. 1명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충북이 12명 갔어요. 충청북도는 인천보다 훨씬 적어요. 사교육 인프라도 인천보다 훨씬 더 못하죠. 12명이나 갔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18년도까지 이렇죠. 19년도인가 20년도가 되면은 얘가 2명인가 3명으로 팍 줄어요. 네,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청주가 비평준화였어요. 청주 세관고등학교에 확 잘하는 애가 모였어요. 비평준화인데. 근데 평준화로 바뀐 거예요. 바뀌고 나니까 수능이 이만큼 줄어요. 정시가. 네. 자, 정시는 진짜 금수저 전형이에요. 이 차이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초등 때 많이 시작됩니다. 조금 더 데이터를 볼게요. 지방 일반고, 강북 지역 일반고, 교육 특급에는 다 똑같습니다. 강북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교 1등, 2등이 서울대의 지역균형 선발 원서를 쓸 수 있거든요. 전국 고등학교가 한 1,800개, 1,900개 돼요. 이 문제만. 그 중에 전교 1등, 2등 하면 문과 1등, 이과 1등이니까 2명이죠. 그러면 3,600명 돼요. 서울대 전체 정원만큼 돼요. 서울대가 그 중에서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해서 따로 전교 1등, 2등, 전교 한 학교에 2장씩만 원서를 줘요. 뭐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전형, 학추라고 해요. 하여튼 추천받은 애들만 그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반고 커트로 준 셈이죠. 공부 잘하는 학교도 원서 2장, 공부 못하는 학교도 2장이니까 못하는 학교가 굉장히 특혜를 받았어요. 인천의 수능에서
단 한 명만 1등급 나오는데 서울대 합격할 수 있는데 한 명만 1등급은 아니거든. 서울대 합격할 만큼 나오는 수능이 한 명인데 학력 격차가 많이 나는데도 똑같이 취급해 준 거예요. 서울대가 역차별을 한 거죠. 그런데 걔들 중에 수능 최저 2등급 3과목만 2등급 5개 중에 잘 친 거 3개만 2등급이면 되는데 그거를 못한 애가 70%예요. 전교 1, 2등, 이과 1등, 문과 1등이 2등급 상위 11%를 못하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전교 1등이에요. 전교 1등. 이 차이가 왜 생기냐? 국영수 같은 공부 양이 많이 필요한 과목에서 차이가 나요. 지식보다 더 무서운 게 능력의 격차죠. 언어 사고력, 독해력 많이 차이 납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강남의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1인당 책을 빌려가는 권수가 있는 거예요. 그 권수가 예를 들면 5.7권이라고 쳐요. 지방이나 강북의 초등학생이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가는 대출 권수가 그 반도 안 됩니다. 그거로 좀 짐작이 되잖아요. 책을 얼마나 읽고 부모가 책을 얼마나 독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런 언어 사고력이나 독해력에서 격차가 누적된다고요. 요거는 얘들이 6세, 7세부터 5세, 6세, 7세 영어 유치원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수학적 사고력도 똑같은 유전자 타고나도요. 유전자 프로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인천이랑 강남이랑. 얼마 차이 나겠어요? 조금은 차이 있겠죠. 그럼 큰 차이 안 날 거라고요. 그런데 수학적 사고력 어릴 때부터 기르는 애랑 아닌 애랑 달라요. 인천의 사고력 수학학원 개수가 확 적어요. 다니는 학생 수가 확 적어요. 강남에 비하면 한 대여섯 배가 인구가 많은데 사고력 수학학원 다니는 학생 수가 확 적다고요. 더 큰 건요. 이런 지식이나 능력 같은 인지 분야 아니고 비인지 분야의 격차, 정서나 태도나 습관이나 자기조절 능력이나 중거 집단이나 소위 우리 면학 분위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격차가 큰 거예요. 이 격차가 언제 형성되느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영어 격차는 어마어마하고 국어 격차가 어마어마하고 수학 격차도 어마어마합니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우리 교육 덕후에 좀 잘하는 애들이 5학년 정도 하면 3, 4년 선행합니다. 그죠? 상위 10% 있는 애면은 6학년 가면은 고등학교 공부하는 애가 엄청 많아요. 상위 한 20%까지도 고등과정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분당이면. 대치동이면 더 하겠죠. 근데 지방에는 안 그래요. 이게 초등학교 때 형성됩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 너무 잔인한 이야기이긴 한데 자, 2023 수능입니다. 수학이고요. 그 중에서 미적, 이과 애들 거예요. 학통은 문과 거다 가렸어요. 제가. 자, 1번부터 정답률이요. 1번 정답률 95%, 2번 100%, 3번 91%, 대체가 90%, 70%입니다. 얘가 50%, 54%네요. 나머지는 뭐 엄청 60%, 70%, 80%예요. 19번까지. 자, 20번 정답률 56%, 21번 43%, 22번 얘가 킬러 문제는 10% 정답률. 22번까지가 문이과 공통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이과 공통이었어요. 여기까지가. 23번부터는 이과 애들만 칩니다. 미적만 나왔거든요. 자, 73%, 39%, 63%, 34%, 28%, 37%, 17%, 6.5%. 정답률 10% 미터를 킬러라고 하면 킬러는 빨간, 분홍색 두 개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률 30% 밑을 준킬러라고 할게요. 정답률 30% 밑이 준킬러라고 하면 준킬러도 몇 개 없어요. 28%, 17%, 두 개 있네요. 정답률 40% 밑. 정답률 40%면 오시간에 다 맞은 거잖아요. 정답률 40% 밑에도 39%, 34%, 37% 여기까지예요. 요거 다 맞으면 2등급 끄트머리입니다. 정답률 40%까지 맞은 애가 지방 전교 1등이 못 받는다고요. 강북 전교 1등이 정답률 40% 문제를 잘 못 맞춘다고요. 찍어서 맞거나 한두 개 맞고 한두 개 틀리고 이런다고요. 어마어마한 격차가 나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못해요. 사실 이 격차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입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정답률 10% 언더 킬러 두 문제밖에 없어요. 킬러 다 틀려도 1등급 상위 4% 안에 듭니다. 네 문제 틀려도 이때 등급컷이 네 문제 틀려도 1%거든요. 상위 4%. 정답률 30% 밑에인 거 다 틀려도 1등급 살짝 못 미쳐요. 정답률 30% 밑에 틀려도. 격차 못 따라잡을 격차 아닌데 못 따라잡아요. 전교 1등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문과 수학 수능 8등급이 재수해서 이과로 전과하고도 수능 1등급 나오는 거 가능해요. 네 문제 틀려도 1등급이라니까요. 가능한데 왜 못하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이 격차가 벌어진 게
애들 뇌를 지배해요. 한 줄 세우기를 얘들이 고1 때 되면 확 만나거든요. 전국 한 줄 쫙 풍력필같이 한 줄 나온단 말이에요. 충격 엄청 받아요. 사실은 같은 학교 안에서 중학교만 가도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돼도 너 선행 어디까지 해? 너 어디까지 해? 뭐 어떤 애는 영어 뭐 몇 점 나왔다 그러고 토플 친다 그러고 수학 고등 공부한다 그러고 애가 막 한 줄 세우면 자기 나는 대로 막 해요. 중학교 가면은 서열이 샥 섞여요. 1진, 2진, 3진. 3진이면 기가 팍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3진인 거는 내가 태어난 계급이 흑수저 계급이다 그래. 내 재능은 3등급 재능이야. 이렇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자기가 난 3등급 계급이야. 타고난 게 육덕품이야. 그래서 수학을 여기까지밖에 못해. 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고 말을 안 해요. 부모한테. 그냥 여기까지 안 하는 타고난 게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적이 너무 낮은 애는 딴소리 픽픽해요. 내 꿈은 뭐 내일 아티스트예요. 내 꿈은 뭐 음악이에요. 이렇게 헛소리 하고요. 근데 그 말은 안 해. 부모가 막 공부하라 그러면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막 나온다고요.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근데 사실은 기가 죽고 있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아웃풋이 실제 자기 계급이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얘 때문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춘기 이후에는. 그러니까 사춘기 오기 전에 결정이 나요. 부모 자식 사이에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잘못된 믿음이 못하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 효능감, 자신감, 성취감,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그 경험을 하게 주세요. 그러면 기 안 죽어요. 나 좀 늦었는데 이제 하면 되지. 5년이나 남았는데, 3년이나 남았는데 왜 못하겠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거를 하세요. 다 까먹었다고요? 제가 이거 영상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세요. 블로그에 글 써서 요약해 놓을 테니까 유튜브 볼 시간 없는 분은 자료를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레벨 올리는 수학 공부법 해드릴게요. 중하위권이 상위권, 상위 11%, 2등급입니다. 2등급까지 올라가는 수학 공부법. 자, 독서 많이 시켜주세요. 제가 수학학은 원전이지만 계속 강조합니다. 독해력, 언어 사고력 가장 중요합니다. 독서 어려우면 디베이트라도 시키세요. 글쓰기라도 시키세요. 글쓰기는 너무 어렵죠. 디베이트 시키세요. 자, 디베이트 시키세요. 디베이트 저 너무 추천합니다. 말로 잔소리해서 독서 안 하니까 디베이트 좀 시키세요. 자, 그 다음에 수학 공부의 목표를 잘 개축하세요. 예를 들면 언제까지 뭐 한 학기 끝낸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잘 개축해서 한 단원별로 더 잘 개축했어요. 그때마다 피드백을 주세요. 이번에는 속도 문제만 우리가 정복하자. 이번에는 다낭식의 계산 학습지만 끝내자. 이번에는 연립 방식의 활용 중에서 가격 문제만 끝내자. 이거 정말 잘 개축했어요. 그거 끝내서 통과하는 거는 이런 쪽지 시험 칠 거야. 요거 통과하면 우리 성공한 거라고. 통과 못하면 다시 공부하자. 요게 피드백이에요. 성공하면 하이파이브 해주고 안아주시고 축하해주시고 하세요. 그러면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서 물건이처럼 커집니다. 저학년이면 선생님 놀이 좀 해주세요. 중하위권 애들은 학교에서 뭘 배웠어요. 선생님한테 학원에서 뭘 배웠어요. 자기가 이해 안 준 거 착각합니다. 누가 막 문제를 풀어줬어요. 그걸 보면은 자기가 문제 풀지 않는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뭐 배웠니? 세속공부에서 배웠대. 세속공부에서 뭐더라? 막 이야기하게 해요. 눈을 빛내면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요게 선생님 놀입니다. 말하면서 자기가 모르던 거는 어버버 해요. 하면 뭐 얼렁뚱땅 넘어가면 아빠 자기 이해 안 돼.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 한 번만 더 설명해줘. 지적질 하시면 안 돼요. 지적질 하는 게 선생님 놀이 아니에요. 선생님 놀이는 무조건 경청이고 그냥 한 번 더 잘 이해 안 돼.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 안 돼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떠들기만 하십시오. 하면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네가 이야기한 게 들으면 너무 좋다. 할머니 할아버지면 더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실 수도 있거든요. 이보다 잔소리 안 할 수 있거든요. 부모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져. 그게 아니면 이거야. 귀 기울여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얘가 진짜 자기 거로 소화하는 공부를 점점 하게 돼요.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놀이 말로 설명하는 거. 디베이트 제일 좋고 글 쓰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면 남을 가르치라고 했죠. 남을 가르치게 했죠. 수학은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되고 대표 문제를 자기가 완전히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완전 학습을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선생님 놀이에요. 다음에 중하위권은 초등학생이면 사고력 수학 꼭 좀 보내주세요. 특히 GTG 사고력 수학 좀 보내주세요. 멘탈을 개선해 드립니다. 점진적 몰입을 통해서 자신감 갖게 하고 생각하는 맛을 느끼게 하고 오래 생각할 수 있는 과제 집착력을 길러줍니다. 어려운 거를 머릿속에서 통합하는 그 힘을 길러줍니다.
필요한 요소는요. 공간지각력, 논리력, 연산력, 규칙 파악력, 탐구력 이런 요소 능력을 따로 전문적으로 개발해 줍니다. 그런 거가 약해서 기초 체력이 약해서 어떤 기술을 못하는데요. 축구 시합을 하는데 자꾸 시합만 자꾸 한다고 안 길러져요. 기초 체력을 길러주고 정확한 슛이면 슛, 패스면 패스, 드리블은 드리블 따로따로 연습을 다 시켜줘야 된다. 그게 의도적 연습이고 기초 체력 훈련이요. 그게 사고력 수학에서 해주는 겁니다. 실전 시험만 자꾸 뛴다고 실력이 안 늘어요. 교과 수업만 한다고 교과 수업이 안 올라가요. 기초 체력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기초 체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뼈대 면적 학습법 꼭 좀 해주세요. 뼈대 면적 학습법이 뭐냐면요. 취례도 공부법을 하시면 돼요. 완전 학습을 하는 방법이에요. 수영으로 치면 발 차는 법, 몸을 유선형을 하는 법, 팔 젓는 법, 숨 쉬는 법 이런 거 하나하나를 구분 동작으로 정확하게 완전하게 학습하는 거예요.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응용을 붙일 수 있어요. 수학으로 치면 센 수학 B단계까지 7번 풀리세요.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한 적도 있고 제 블로그에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요청하시면 제 블로그 링크를 드릴게요. 치대도 공부법으로 뼈대를 단단하게 완전 학습을 해야 돼요. 단단해야 뼈가 돼요. 그래야 심화 문제를 붙일 수 있어요. 응용 문제를 그래야 붙일 수 있어요. 지금 마구잡이로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심화 문제 막 섞어서 많이 풀린다고 잘하지 않아요. 제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기본 정석 7번 푼 애가 기본 정석, 실력 정석, 블랙라벨 푼 애보다 더 잘해요. 수도 없이 몇십 년 동안 제가 경험했습니다. 학부모님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실력 정석 들고 다니고 껍적대던 애보다 기본 정석 하나 7번 푼 애가 더 잘해요. 많습니다. 이게 뼈대가 완전하게 단단해서 그래요. 다음에 중하위권 애들은 남이 가르쳐주면 이해한 거로 착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놀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얘들이 문제를 풀 때 잘 모르잖아요. 심화 문제나 응용 문제 할 때. 그러면 몰라요. 백배 치고 가르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는 안 늘어요. 네가 답지 안 읽어보고 아니면 설명을 들었더라도 얘들 까먹어요. 그래서 까먹으면 오답 노트를 주로 하시는데 오답 노트 해도 또 까먹어요. 오답 노트 해도요. 응용을 잘 못해요. 단순 오답만 하지 마시고 네가 설명을 들었거나 답지의 풀이를 읽었으면 어디까지는 이해가 되고 어디를 모르는지 표시를 해라.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에 포스트잇을 붙이게요. 모르는 곳에 포스트잇. 그렇게 해야지 얘들이 이 풀이 과정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머리에서 재구성을 해요. 이거 없으면 그냥 통째로 집어넣다가 통째로 까먹어요. 여러분 전화번호 막 들었어요. 방금 기억나는 것 같은데 3일 지나면 전화번호 기억 안 나잖아요. 청킹을 해야 돼요. 청킹을 하는 방법이 머리에서 재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데 표시를 해. 거기서부터 네가 뭘 모르는지 궁금증을 일으키고 그때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거기에 포스트잇을 딱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적어요. 포스트잇에 적고 딱 적어놓으면 다음에 풀이를 볼 때 기억 안 나는 수가 많은데 그럼 답지를 보면은 모르는데 딱 포스트잇이 돼 있잖아요. 적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구나 해서 옛날 기억이 난다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복원이 돼요. 이렇게 인출하는 연습을 해야 진짜 잘 읽게 돼요. 꼭 잊지 마세요. 어디까지 아는지 모르는지 해서 모르는데 포스트잇 붙이고 포스트잇 적어놓고 다음에 한번 확인하고 이게 진짜 오답입니다. 이래야 인출하는 연습이 돼요. 부모님 손이 많이 가겠죠. 조금만 가르치면 쓸 건데요. 자, 중하위권이 상위권이 되는 공부법 알려드렸습니다. 뼈대 면적 공부법, 선생님 놀이, 질문 공부법, 기초 체력 기준은 사고력 수학. 자, 그 다음에 이번 상위 11%가 됐어요. 여기서 상위 4% 1등급까지 가고 싶어요. 이거만 되면 스카이 가죠. 스카이 갑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에 가면 아직 저는 사고력 수학도 하겠어요. 공간지각력 약한 애가 종이도 된 문제 안만 풀어도 한계가 있어요. 적분을 하거나 공간 벡터 나와서 뭐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잘 풀겠어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 길러주는 좀 더 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수학 조금 더 하십시오. 문제 해결력 전문 교재가 있어요. 1031, 필즈, 3프로 이런 교재들이요. 이 두 개를 좀 더 하십시오. 상위권은 특히 얘들 좀 하세요.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교과 수학하면서 교과 심화를 해도 문제 해결력 길러져요. 근데 교과 심화는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배경 지식, 개념, 원리, 기술, 계산력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문제 해결력도 필요하거든요. 둘 다 필요하니까 얘한테 이중의 부담인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력 전문 교재는 배경 지식이 별로 필요 없어요. 계산이 안 복잡해요. 순수하게 문제 해결력만 훈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하나만 집중하면 되니까 배경 지식이나 계산 이런 거는 빠지고 문제 해결력만 집중하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더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개념 전문교재를 해주시는 게 더 빨리 기초 체력이 올라간다. 그 다음 뼈대 면접 공부법은 똑같습니다. 아직 2레벨도 뼈대를 먼저 단단하게 세워놓고 해야 되고 2레벨 애들도 7회독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아도 7회독 하십시오. 1학년, 2학년은 7회독 아니에요. 걔네들 7회독 하면 너무 힘들어서 못해요. 자세한 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놓거나 설명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상위권,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이면 힘껏 선행하십시오. 힘껏. 최대한 하라는 뜻이고 힘껏이라는 힘에 붙이게 무리하게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얼만큼이 힘껏이냐 원리를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들은 뼈대 공부법에다 플러스 피지컬 공부를 또 해야 돼요. 피지컬 공부. 이 용어는 제가 요즘 고등학생들이 쓰는 용어라고 했어요. 수학 피지컬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피지컬 하면 피지컬 100 얼마 전에 넷플릭스 했죠. 피지컬이 좋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력, 기초 체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이런 기초 체력이 좋은 애를 피지컬이 좋다고 하잖아요. 수학에서. 그래서 피지컬 자체를 기르는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1등급이 되려면 저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내가 아무리 지식 학습만 해가지고는 안 풀리더라. 지식이 부족하지는 않아. 내가 개념 원리는 다 알아. 근데 저 문제는 안 풀려.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는 잘 알고 기본 문제 다 알고 응용 문제도 다 아는데 저 문제는 안 풀려. 내가 아는 개념, 원리, 기본 문제, 응용 문제 가지고는 안 풀려. 뭔가 더 필요해. 그거를 내공이라고도 부르고 피지컬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기르는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 같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건 사고력 또는 문제결력을 기르는 공부법이에요. 근데 계약하기 좋으시다고 피지컬 공부법이라고 했어요. 얘는 사고력입니다. 사고력. 사고력과 문제결력을 기르는 공부법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는 전문 프로그램 이용하십시오. 너무너무 가성비가 좋습니다. 효과가 너무 좋아요. 이게 전문 프로그램이니까 이 피지컬 기르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적은 노력으로 많이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가 좀 넘어갔다. 5학년, 6학년 넘어가서 이제 좀 교과 공부하기 바빠요 한다면 그때는 별 수 없어요. 좋은 문제를 30분은 낑낑거리고 매달려야 돼요. 30분 동안 안 풀리면 포기, 답지 봐도 좋아요. 근데 답지를 보고 난 다음에요, 뭘 해야 되냐면 얘들은 한 줄 풀이를 달아야 돼요. 한 줄 풀이가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푼다를 핵심만 뽑아서 딱 정리하는 거예요. 이 한 줄 풀이가 정석에서는 빨간 글씨로 정석돼 있잖아요. 그거고요. 센수학에서는 뒤에 해결 전략인가 하여튼 그렇게 딱 가로 뽑아져 있어요. 센수학 답지 보시면 나옵니다. 정석을 보시면 정석해서 돼 있고요. 이게 한 줄 풀이에요. 문제를 풀고 나서 자기가 틀렸던 거는 그냥 오답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통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문제의 구조를 추출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A 문제와 B 문제는 어떤 거는 비슷한데 어떤 게 달라. 얘 둘 다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건데 얘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고 얘는 미분을 이용해서 하는구나. 얘는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해서 하는구나. 똑같은 최대 최소인데 공통점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거를 반영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고유한 구조. 그 다음에 내가 이 아이들 어떻게 떠올리지까지 담는 거예요. 그걸 한 줄 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반성 공부를 여기 좀 붙였습니다. 문제를 풀고 나서 그 뒤에 하는 사후 공부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저희 학원에서는 교과할 때 습관 들이려고 한 줄 풀이 달게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한 줄 풀이 달 수는 없고요. 자기가 틀렸던 문제 중에서 단순 계산 실수 아닌 거, 좀 어려워서 틀렸던 문제. 선생님이라면 얘는 좋은 문제, 연관성이 큰 문제니까 뿌리가 되는 문제니까 얘들은 한 줄 풀이 달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애들은 그게 가려낼 눈이 없으니까 주로 틀렸는데 2번, 3번 틀렸던 거. 단순 계산 실수 아닌 거는 한 줄 풀이 달게 해요. 요게 상위 11%가 상위 4% 1등급으로 올라가는 그런 공부법입니다. 자, 이번에 여기서도 자, 아이고 하나 더. 아이고 죄송해요. 힘껏 선행에 대한 거 조금만 더 할게요. 힘껏 선행. 왜 힘껏 선행을 해야 되냐 이 레벨 애들은 조금만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분이 대치동에 있는 큰 학원이 있어요. 고등부 큰 학원. 수미사라고 수학에 미친 사람들. 거기 수석 원장님이세요. 뭐 대단한 분이시죠.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자, 이번 유튜브 영상 보고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또 권위가 있겠지 해서 불평을 했어요. 자, 수미사 원장님,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뭘 설명하고 있냐면 이분이 선행학습 하라고 강조하는 중이에요. 중1, 중2, 중3, 1학기, 2학기를 할 때, 중학교 때 1학기, 2학기 4차시를 해요. 4차시. 4단위죠. 단위로 중학교에서. 고1 돼서 수상하를 할 때도 고1 때 4단위씩이에요. 이렇게 하다가요.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2가 되는 순간 수상하만 해도 중학교 수상 한 번이 중학교 1, 2, 3 다 합친 6권 합친 것만 돼요.
곱하기 6배인데요. 고1 때 배우는 수상업을 두 권을 배우는데 고2가 되면 수원, 수투, 확률통계, 미적분 이런 식으로 3권 또는 4권을 공부합니다. 고2 1년 동안에. 단위수도 몇 배로 늘어요. 4단위가 아니고 4단위, 3단위 막 이렇게 해서 거의 3배, 4배로 양이 많아져요. 책도 많고 수업 실수도 많아요. 이거 선행 안 하고 못 따라갑니다. 거기 아직 덜 끝났어요. 미적분 같은 거 고3 때 배울 수 있어요. 고3 때. 수능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진도 나가고 있으면 수능 공부 문제예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재수각이에요. 게다가 수행평가 막 해야 되잖아요. 내신 대비 막 해야 되잖아요. 시간 없다고요. 방학 때 잠깐 할 수 있다고요. 학기 중에는 시험 치고 돌았으면 수행, 수행하다 돌았으면 시험 이렇습니다. 중간기만 4번 치고 사이사이 수행평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없어요. 저희 아들 고1인데 요새 3일 내내 새벽 2시까지 하고 수행하느라고 미칩니다. 자, 그래서 상위권 노리면 힘껏 선행해야 됩니다. 초등 때부터 해야 돼요. 자, 이번 최상위권이 극상위권 되는 목표입니다. 극상위권, 1% 안에 드는 애들, 영재고, 이런 애들, 자사고, 영재고에서도 상위권 한 애들. 자,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초등학교 때는 여전히 상적 수학, 문제결 수학 하세요. 그리고 4학년 넘어가면 영재고 수학을 좀 하세요. 영재고 수학이 뭐예요? 하면은 전문 학원 가세요. 집에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 집단을 찾아가세요. GTG 영재센터 잘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힘껏 선행해서 그대로 시켜주세요. 얘들은 뭐가 다르냐? 상위 4% 노리는 애가 극상위권은 무제한 몰입을 해야 돼요. 아까는 30분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안 풀린 문제 답을 안 보고 해야 돼요. 얘들은 안 풀린 문제가 적거든요. 안 풀린 데는 무제한 풀릴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진도 나가야 되니까 한 문제 붙들고 맨날 며칠 하면 진도 못 나가잖아요. 마음이 답답해서 불안해서 그만큼 못해요. 그래서 30분 정해놓고 한 다음에 안 풀리면 포기, 진도 나가고 짜투리 시간이 공부해요. 다음 날도 한 30분 해보고 안 되면 짜투리 시간이에요.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다녀요. 포스트잇에. 그렇게 들고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가 외워져요. 문제를 외우고 다리 갔다 하면서 풀어. 맨날 며칠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몰입이 깊어지면 풀려요. 샤워하다가 풀리고 자다 깰 때 풀리고 자다 깨면서 꿈에서 문제를 풀면서 깬다니까요. 그게 진짜 몰입에 들어갔다는 증거예요. 얘들은 무제한 몰입을 해서 깊은 몰입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뇌에 회로가 생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뇌에 신경지 회로가 자라다가 탁 연결되는 그 영상이 있어요. 몰입, 신경, 시냅스, 성장 이렇게 쳐보면 유튜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회로가 탁 연결이 돼요. 그때 번쩍 하면서 풀리는 거예요. 몰입하면 이게 막 머리에서 자랍니다. 뇌에 신경이 자꾸 자라요. 자, 그런 다음에 풀고 나서요. 얘들도 반성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얘들의 반성은 한 줄 풀이를 넘어섭니다. 수학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할 때 어떤 기술을 써서 풀었다. 라고 기술도 정리해 놓고요. 잘 안 될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또 입이 돼요. 아이디어 발상법도 적어 놓고요. 내가 이럴 때 실수하더라. 실수법도 적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고수가, 초절정 고수가 코칭을 해줘야 돼요. 야, 너 이거 배웠잖아. 근데 이게 전에 배운 산술기의 평균을 이렇게 연결돼. 코시 시바로치는 이렇게 연결돼. 나중에 미분을 배워서 극값을 구한다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 너네가 A라는 풀이, B라는 풀이, C라는 풀이가 다 있어. 그 중에 최저 풀이는 이거야. 이렇게 해야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어. 이게 고수가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찐 고수가 필요합니다. 자, 하태스 본장님 같은 분. 자, 이거는 이제 수준별로 더 레벨업하는 공부법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나이별로 좀 학년별로 해드릴게요. 이거 너무 길어서 그냥 1, 2학년 사고력 문제 해결 꼭 하세요. 교과수학은 상위 4%면 선행 시작하세요. 상위 10%도 이제 시작하세요. 근데 좀 달라요. 극심화를 하고 얘들 그냥 심화해야 돼요. 상위 10% 언더는 그냥 너무 선행하지 고 연산 정도만 선행하세요. 그리고 문제 해결하시고 설명하기 꼭 하세요. 상위 20% 미치면 심화하지 마세요. 심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현행만 하세요. 설명하게 하시고 사고력 문제 해결하고요. 그럼 우리 애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한테 상담하세요. 정 모르겠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걸 정답률 70%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70%면 그 교재 적당하다. 전문가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한테 상담 요청하세요. 자, 3, 4학년 여전히 사고력 문제 해결력 필수입니다. 저는 교육특구에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딴 데서는 이전 인프라 없어서 GTC가 없어서 못합니다. 네. 하시고 문제 해결력은 필즈 1031 3% 이런 거 좋습니다. 교과 수학은 비슷합니다. 자, 상위 4%는 극심화까지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극심화하지 마세요. 기존은 초6의 고등을 나갈 수 있을 정도면 마지노선쯤 됩니다. 이야기 긴데 그냥 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자, 5, 6학년 부모님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좀 할게요. 자, 이때는 상위 35%들까지 선행 시작하세요. 5학년이면.
교과서는 상위 35%인 애들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뭐 포기해서 또는 뭐 그런 느낌 아니면 어지간한 애들은 하시는 뜻입니다. 다만 힘에 맞게 해야 돼요. 엄벙덩벙 수박 거달기로 선행하시면 안 돼요. 좋은 선생님하고 하십시오. 현행은 운용만 하세요. 심화하지 마세요. 상위 20%는 심화 문제집 해요. 근데 극심화는 아니에요. 극심화 문제집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위 10%, 20% 애들은 증명하기 조금 하세요. 왜 그런데? 얘들 지금 중학교 갈 때거든요. 그냥 공식 외우지 않고 공식이 왜 그런지 설명하게. 뭐 증명까지는 그런데 공식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해야 돼요. 요거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이별로 영재고 자사고 입시 로드맵. 뭐 아까 그 나이로 넘어갈게요. 너무 많이 해서. 요거 자료 저희가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영상 보시고 좀 하시고요. 중학생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요것만 좀 할게요. 큰 애들 있어서. KMO는 중1 때까지는 그냥 영재고나 자사고나 KMO 공부 한번 해보시는 것까지 괜찮다. 근데 상 따려고 하는 실전 과정은 너무나 희생이 크니까 한 6개월은 주 6일 새벽 1시까지 시킨다고요. GTG는 아니지만 다른 학원은. 너무 희생이 크니까 실전은 좀 그렇고요. 중2 때 KMO는 영재고 가고 싶더라도 신중하게 하세요. 자사고는 불필요하고요. 영재고도 중2 때 KMO 한다? 수상 가능성이 높고 그 전에 많이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아니면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요즘 영재고는 KM 안 거치고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KM을 꼭 해야 된다고 너무 무리하게 초등 3, 4학년 때 안 달리셔도 돼요. 그냥 자기 힘에 맞게 기초 체력 기르면서 가시고 국어, 영어 밸런스 안 깨지게 하십시오. 국어, 영어 밸런스 깨지면 떨어졌을 때 충격이 너무 큽니다. 위험해요. 자, 의대 로드맵, 의대는 영재고 자사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위 1% 로드맵 가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게 진도는 조금 늦게 나가세요. 영재고 자사고보다. 왜 그러냐면 반드시는 아닌데 거의 반드시 늦게 나가세요. 얘들은 영재고 자사고에서는 한 80% 성취율이면 넘어가요. 점수보다는 능력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다 맞으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머리가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의대는 안 그래요. 의대는 1점 싸움을 해야 돼요. 1점을 위해서 치열하게 95점하고 99점하고 100점이 달라요. 의대는. 영재고는 이거 다 똑같거든요. 자사고랑 다 똑같아요. 근데 의대는 달라요. 이게. 요 1점을 위해서 공부량이 어떤 경우는 2배가 돼요. 공부량이 2배로 늘어나는데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영재고 자사고 애들 진도를 나가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 대부분이. 제 조카가 서울대대 갔거든요. 서울대대 갔는데 걔가 강조하더라고. 자기가 서울대대 가보니까 KM 했던 애들이 확 적더라. 진도도 선행 막 6년 선행 이런 애가 적더라. 선행도 심지어는 1년 선행, 2년 선행만 하는 애들도 많더라. 그래요. 그게 하나의 확인된 통계입니다. 진도 너무 빠르면 서울대대 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점을 위해서 치열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의대 로드맵을 왜 간략하게 했냐 제가 1000명 적어낸다니까 이게 인기가 있을라나 없을라나 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네, 초등학생 수학공부법 긴 시간 감사합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 하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이는 어떻게 해줄까요? 그래요. 지방에 있으면 좀 안타깝죠. 사교육 인프라 이용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대신 어떤 분이 이렇게 작은 피드백을 줄 수 있겠어요. 얘 목표를 잘게 쪼개서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른 거 좀 좋은 프로그램을 접하기는 어렵지만 대신 애정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건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노력하십시오. 이런 설명회 같은 거에서 견문을 넓히시고 도움 받으시고 저한테 요청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냥 우리 학원 재원생 아니라도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 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니까 그냥 요청하십시오. 제가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희망이 되는 거는 지방에 계신 학생들 중에도 됩니다. 아까 보셨죠? 수능 1등급이 수능 1등급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아요. 대신 지방은 내신 따기가 좋으니까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국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국어만 해놓으시고 기만 안 죽이면 기만 살아있으면 아이가 혼자서도 중고등학교 가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빌드업 해줘야 된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제 생각에는 국어 빌드업 해주시고 정서랑 태도만 빌드업 해주십시오. 좋은 정서의 핵심은 호기심, 자신감.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내가 넘어가 본 적이 있어. 이거 하면은 지금 잘 안 되고 답답한데 성취감이 날 기다리고 있어. 작은 성공을 경험하게 해주면서 그 정서랑 믿음을 길러주십시오. 국어당 이거 2개만 되면 나머지는 할 수 있어요.
제일 더 좋게는 부모님이 존경을 받으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얘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애가 할 수 있어요. 정보가 많고 인강도 있는 시대라. 다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기 너무 힘드니까 사교육 인프라가 좋은 데는 학원 프로그램을 의지하면 되는데 불가능은 아니니까. 자, 강의 감사합니다. 매번 좋은 말씀 듣습니다. 초1의 경시 준비가 사고력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성대 경시 같은 거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체로 말립니다. 왜 그러냐? 이거를 부모님들이 휘둘리기가 쉬워요. 현재 성과가 얘 계급이라고 믿기가 쉬우신 거예요. 성대경시에서 은상 땄어. 그럼 우리의 미래에도 그 정도 레벨이겠지. 성대경시에서 동상을 땄어. 그럼 우리 애가 메이저 의대는 되겠네. 이렇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목이 힘들어가고 애를 닥달해서 당장 열매를 따먹는 일을 시켜요. 결과 위주의 피드백. 결과 위주의 피드백과 상대 경쟁은 독약 중에 독약이에요. 상대 경쟁을 하고 결과로 피드백을 받은 애는 멘탈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내가 컨트롤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데 틀릴 수도 있지. 틀리면 바로 부정적 피드백이 오잖아요. 하지만 과정 위주의 피드백, 노력 위주의 피드백, 상대 경쟁이 아니고 절대 경쟁을 했으면 지금 틀렸어. 성적이 안 좋아. 그거는 내 엑스레이를 찍은 거거든요. 내가 과학자가 실험을 한 거거든요. 거기서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지금 실패했지만 그게 진짜 실패가 아닌 거예요. 실험을 하고 데이터를 얻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로막는 게 경시 인수가 많아요. 진짜 부모님 멘탈이 강해서 우리 애가 평균 밑으로 나오고 30점 나와도 난 괜찮아. 즐거운 도전을 했어. 이걸 바탕으로 다음에 좀 더 노력하면 되지. 노력하는 측정 도구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근데 그 정도로 멘탈 가지신 분 잘 못 봤고요. 막 이제 특강 듣잖아요. 특강 듣잖아요. 사실 이 초등 경시 생하시는 분 특강 막 원학원에서 부추긴다고요. 그렇게 해서 얘 고3도 아닌데 지식을 막 집어넣어요. 근데 그건 점수가 나오거든요. 성대는 1학년, 2학년 거 되게 쉬워가지고 기초인데 막 풀리면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학원에서 내세우거든요.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 이렇게 실력이 늘었어요. 실력이 늘었다고요? 암기한 게 아니고 멘탈은 약해졌는데 멘탈 부서지는 애 많이 봅니다. 경시를 하다가.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좋은 방식으로 성대 경시 하실 거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즐거운 도전을 하는데 내가 도전해서 그걸 바탕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안 그러고 자신 없으면 멘탈이 흔들릴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현재 금메달이 미래의 금메달 아닙니다. 자, 다음에요. 초삼 사고력 지금 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네, 안 늦죠. 아주 권장하는 학년입니다. 저희 학원 가서 상담 들으시고 저희 사고력 설명회 한 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초중 문제개력 수업 이어서 해도 될까요? 당연히 문제개력 하십시오. 아직 꼭 필요합니다. 교과는 어려운 문제를 자꾸 틀려요. 이중으로 틀려요.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고요.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개념, 원리, 계산력 이런 게 부족해서 틀려요. 하여튼 이렇게 틀리든 저렇게 틀리든 틀리면 기분 나쁜 건 똑같거든요. 기가 죽거든요. 그래서 한두 단이라도 줄여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수영을 배우는데 아직 팔척기, 숨쉬기 다 안 되는데 한꺼번에 셋 다 넣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겠어요? 근데 팔차기만 연습하고 팔척기만 연습하고 숨쉬기만 연습하고 따로따로 하면은 더 훈련이 잘 되잖아요. 문제개념을 기르면 문제개념 전문만 하고요. 교과 지식을 붙여 아니면 교과 지식만 따로 하고요. 따로따로 전문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급한 일이 있어 먼저 나가겠습니다. 네, 인사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인 아이가 경시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을 것 같아서 여기 넘어갈게요. 어떤 애는 선행 하나도 안 하고 상담 애도 제가 빼봤습니다. 오늘 주제와는 다른 질문인데요. GTG 교과 설명회 같은 게 있을까요? 원장님 유튜브 강의 중에는 교과 프로그램 안내는 못 찾아서요.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올렸던 것 같은데 교과만 아까 다 전문적으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곧 할게요. 사고력도 한 번 더 하고 교과도 한 번 더 할게요. 꼭 할게요. 제가 체력이 약해서 좀 비걸리는데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예, 응원합니다. 지방에서 하시는 분 걱정하고 불안하시기 쉬운데 아이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을 믿으십시오. 대한민국이 아무리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사회, 그리고 계급이 나뉜 사회라고 해도 아직은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체력만 잘 잡아주십시오. 정서랑 국어랑 태도랑 요것만 잘 잡아주시면 나머지는 아이가 손들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초3 사고력은 재미나게 하고 있어요. 교과 수업 시작해야 할 텐데 집중 시간이 아직 많이 짧고 꼼꼼하지 않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길러줘야 할지 싶네요. 꼼꼼 이걸 저희 교과 선생님한테 꼭 해드릴게요. 이 꼼꼼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예, 꼼꼼. 예. 근데 하여튼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꼼꼼은 지금 중요한 시기 아니다. 이 시기는 성과, 퍼포먼스나 아웃풋, 아웃컴, 결과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고 학습이 중요한 시기예요. 점수, 결과, 합격, 이거에는 꼼꼼함이 필요하죠. 얘가 고3이면 꼼꼼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틀려도 학습에 도움이 되면 오케이. 심지어 전략적으로 틀리게 유도해야 돼요. 너무 쉬운 거 반복하면 안 되고 적절한 도전감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패가 나쁘지 않아요. 실패는 성장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그리고 집중 시간이 짧은 거는 뭐좀 어렵죠. 그래서 생활 습관 잡아주신 거 되게 좋습니다. 저는 집안일 시키는 거 권장합니다. 집안일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 태도가 공부 태도로 이어져요. 예체능 저는 아주 강추합니다. 예체능 하면서 공부에 필요한 자기 조절 능력, 성취감 이런 거 막 길러집니다. 그래서 예체능 특히 이렇게 레벨이 잘 나눠져 있는 예체능 하십시오. 제가 수업했던 학생이네요. 의대 가고 싶어하는 4학년 아이는 선행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5학년 때는 중학교 수학을 시작하는 것, 6학년 때는 고1 정도 하는 것은 어떤지요? 충분합니다. 지금 이 학생은 제가 진도 아는데 지금 충분히 잘 가고 있고요. 저희 서현 GTG도 안 되면 순회 GTG에서 하셔도 되고요. 지금 혼자도 공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체크만 받으십시오. 혹시 공부방법이 지금 어떤지 전문가 아니시니까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를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체크만 받으십시오. 저희 본원에 와서도 체크해드리고요. 저희 순회 GTG, 정자 GTG 가셔도 체크해드립니다. 체크만 받으세요. 지금 우리 수업 본원 다니고 계시니까 저희한테 요청하세요. 저한테 요청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초1 아이 수학 선생님은 지금부터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초3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자료에서 말씀드렸는데 초1이면요. 상위 10% 기준으로는 좀 하십시오. 네, 상위 10% 언더다 하시면 그거보다는 다른 거가 더 필요합니다. 다른 거를 판단해서 하고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한테 상의 좀 받으십시오. 너무 급하게 선행하시면 손해보는 수 있습니다. 너무 늦으면 또 아쉽고요. 초6, 주 2회 3시간 다니고 있는데 많이 부족해 보여서 겨울방학 동안 힘껏 선행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스케줄을 계획하면 좋을까요? 초6, 저희 딸도 초6이다. 남들 같지 않네요. 저희 딸은 주 2회 2시간 반 하는데 저희 딸보다 수업시간 더 기네요. 그래요. 어디쯤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현재 상황 따라 다르니까 예, 이거는 설계를 잘해야 돼요. 약점을 타겟팅해서 거기에 집중 공략을 해야 돼요. 그거를 의도적 연습, 딜리버레이트 프랙티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는 전문가가 좀 설계하게 달라고 하십시오. 전문가한테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청하세요. 전화 상담하고 싶은데 언제 전화드리면 편하실까요? 인천에 있어 1월에 분당으로 이사 갑니다. 토요일마다 분당에서 수업 듣는 게 있어서 가고 있어요. 아, 네. 지금 1월달 오셔도 되고요. 몇 학년이죠? 초3이시군요. 초3, 1월달에 하셔도 되고, 지금이라도 토요일날 수업 있으면 저희하고 들으셔도 되고요.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데스크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전화 드릴게요. 보통은 제가 1시 이후에 출근해서 전화 드리는데 요즘 제가 체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비실거리긴 하는데 이렇게 전화 상담 요청하시면 제가 감사해서라도 꼭 드릴게요. 우문현답 감사드립니다. 예,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넘게 막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양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좋은 설명에 감사합니다, 원장님. 예, 제가 아는 학생이네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비싼 이야기 매번 하는데 이거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GTG 에듀 유튜브를 하도 열심히 보니 아이가 전학 가면 자기 GTG 가는 걸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이렇게 봐주시고 또 아이가 알 정도로 좋아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만약 다니게 되면 잘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GTG 사고력 수업은 4학년까지만 있다고 들었는데요. 5학년부터는 사고력 수업보다 교과에 집중하는 게 나아서 수업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5학년 반도 있어요. 6학년 반도 이번에 만들 생각인데 있어요.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님들이 선택을 안 하세요. 저희가 이 학생은 사고력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경우는 교과가 안만 바빠도 꼭 들으라고 제가 권합니다. 어떤 학생들이냐면 어딘가 부상이 있는 학생들. 부상이 있는 학생은 교과 수학에서는 힐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사고력 수학에서 힐링 해드릴 테니까 저희가 꼭 권하면 꼭 들으시고 아니시면 수업하시는 어떤 선생님이시도 아는데 몇 번 회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담 받고 하시면 되고 적금 요청하시면 저희가 한 학생 2명만 돼도 오픈합니다. 근데 지금 5학년 반 한 반은 확실히 오픈되고 올해 같은 경우 5학년 반 3반 오픈했거든요. 3반. 뭐 3반 정도 오픈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에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되신 것 같으네요. 네. 초1 사고력 단위 예정인데 교과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도 도와주시나요? 네,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수업도 있으니까 수업도 교과 수업도 같이 고려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또 설명회 할 테니까 그때 초1 교과반 개설하는 거 주로 영재 라인이긴 합니다만 영재고 자사고 라인 설명회 다음 주 월요일에 하니까 궁금하신 부분 그때 설명회에 참석하십시오. 긴 시간 감사합니다.